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수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 제가 있을 때는 국가안전기획부라 그랬고요. 지금은 그 오명을 덮어쓴 국가정보원, 지금 국정원으로 지금 변질돼 있겠죠. 우리의 전설의 공작관이 있어요. 중간에 회사를 저처럼 퇴직하셨던 그런 선배님이신데 그 전설의 공작관의 실질적인 경험담을 하나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전설의 공작관이 만났던 북측의 모든 요원들은 일반 지식과 함께 철학, 사상의 발전 과정, 또 사회생활의 교양이 대단히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우세하고 우등한데 이것은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교조나 민노총과 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이러한 편협한 논리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교육 하에서 영향받은 이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죠. 이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들은 이 다른 그 어떤 이야기나 논리가 나오면요, 자기들이 이미 딱 확립되어 있는 그 하나의 기준, 준거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런 그 10대 학생들은요, 흥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이런 걸 딱 옆에서 살짝 건드려만 줘도 이 학생들은요, 좌편향되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냥 아무런 평가나 가감 없이 스펀지처럼 그걸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전설의 공작관께서 이 모 지역에서 북한 대사들과 또 북의 요원들을 만났던 실제 경험담입니다. 하루는 그들이 강변으로 우리의 전설을 초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들은 김정일이가 선물했다 그러면서 그 비싸다고 하는 백합 쪽에 낙지 이런 것을 준비해 갖고 와서 파티를 하면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전설께서는 위스키 2병을 갖고 또 옆에 있던 우리 한국인들도 대동하고 같이 참석을 하셨다 그래요. 당시 그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문학 이야기, 농담, 뭐 세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주로 대화 소재였지 그 가운데 사상이나 이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리를 하고 난 우리 전설의 느낌 한마디로 한 수 배웠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당시 우리 1992년인가 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죠. 그때 이 대전 엑스포에 북쪽 아이들을 참가시키고자 당시 오명 엑스포 위원장을 모시고 북경에서 북한의 부총리가 되는 최아무개 등과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 오명 위원장께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북한 경제의 발전 또 통신 확대 이와 같은 데서 설명을 하시니까 북측 대표들과 거기에서 나온 요원들은 그 우리 오명 위원장의 말씀을 아주 정성껏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대화는 늘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 한국에서 나오는 대표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슨 쪽지를 전달받거나 혹은 뭐 북의 전략 전술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나서게 되니까 아니 우습게 보게 됩니다. 이게 30년 이상 한결같이 한 길만 걷고 한 울만 판 북측의 이 전문가들과 이 남쪽에서 어떤 뭐 정권이 바뀐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감투를 쓴 이제 초짜
하이 말하자면 초심자, 비기너죠. 그런 사람들 간에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실례로요. 2010년도는 우리의 천안함이 폭침을 당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46명이 전사하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었던 해예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자식들이 또 죽었습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MB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선생이 북한의 송호경위를 만나서 남북 간의 비밀 선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에 그 김태효 전략비서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고 개성을 가서 북측 아이들을 만나고 했는데 모두가 다 실패로 끝났죠. 왜 그랬을까요? 과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거기서 전략비서관을 하면 북한을 압니까? 알면 얼마나 알까요? 과연 대학에서 무슨 강의하던 교수들의 그 알량한 책을 통해서 본 그런 지식들 가지고 또 행정고시 붙고 공직생활 좀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입신양명을 달리던 그런 대통령 비서실장 그 수준 가지고 북에 30년 이상 노련하게 한쪽 물만 파온 그 노련한 전문가들과 말의 수준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하게 돼 있죠. 저는요, 지금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일에는요, 순서가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적재적소의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농사짓던 농부한테 AI 컴퓨터 재료를 갖다 주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선각적인 그 우주 비행사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당신 가가지고 좀 옥수수 농사 짓고 콩 농사 지어보십시오 하면 그 농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거기에 부합되고 적합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진짜 전문가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일해왔던 이 외교 안보 또 비밀 공작 사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에 있는 인원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총 역량을 다 동원할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국익과 국가 안전을 위해서 과연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던 우한 폐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팬데믹 현상을 만들었고요. 코비드 19으로 명명되어지는 그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 무수한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요,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북경의 대사관 영사관을 비롯해서 상해, 밑에 광주,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심양, 대연, 서쪽으로 가서 시안,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중경, 우한까지 아주 많은 지역에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들이 파견 나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당연히 국정원에서 파견 나가 있는 백색 요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중국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중국에서 발호되어 창궐하고 있는 그 전염병에 대해서 당연히 정보를 취급하는
우리 정보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SOS를 쳐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막는 게 급선무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산이기 때문에 무한히 문호를 개방하고 하긴 했겠지만 그걸 못하도록끔 막고 몸을 던져야 됐던 게 우리 외교관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가 외교부가 됐든 국가정보원이 됐든 당시 우한에서 발생했던 중국 폐렴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던 걸로 합니다. 이후에 미국의 워싱턴에, 뉴욕에, 시카고에, 애틀란타에, LA에, 시애틀까지 그 많은 미국의 외교 성원들이 나가 있지만 백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오란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여성이 청와대 안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멍청한 결정을 했었죠. 그러면 설령 청와대에서 멍청한 짓을 하더라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 역량은 어떻게 됩니까? 병신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바를 해서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미국 지역에 나가 있으면 누가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게요. 국가의 공직에 있는 자들이요. 밥을 먹고 밥값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밥 먹고 밥값을 못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지요. 그 자리를 박탈시켜야 되겠죠. 그 왜 그런 자들에게 밥을 먹입니까? 그 밥 누가 먹여줍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요. 우리 사회가요. 이 진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없으면요. 정말 필요할 때 일이 안 돼요.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겪어본 바인데 일이 생기잖아요. 갈 사람이 없어요. 맡길 인물이 없다고요. 또 제가 겪었던 실제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까요? 1997년도 2월 달에 황장엽, 김덕홍 두 분께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자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평소에요. 그렇게 전문가라고 자랑하고 떠들던 자들이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요. 전부 다 고개 숙이거나 등 돌려버립니다. 해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던 당시 신혼이었지만 제가 가게 돼요. 현장에. 물론 저는 그 급파되기 직전에도요. 저녁 8시, 9시 퇴근을 하면은 새벽까지 모종의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의 자리를 옮겨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일을 하다가 집에 잠깐 들어와서 속옷 갈아입고 와이셔츠 갈아입고 그러고 다시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근 5개월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국장한테 따졌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 말고 누가 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뽑힌 거는 아마도 총 잘 쏘고 싸움 잘하고 또 중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뽑혔던 것 같은데 자우장 그렇게 해서 저는 손님들을 필리핀까지 모시고 가고 최종적으로 무사히 한국에 귀환하는데 아주 조그만 일을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볼 때도 제가 당시에 협상팀이라고 하는 외교부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그 외교부에서 제일 중국 전문가라 그러고 뭐 중국말도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국 측하고 이제 담판을 짓느라고 거기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그 정보 공작관들은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못 들어갔거든요.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중국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외교부의 최고 중국 전문가라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많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요. 과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중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각 국가를 다녀보십시오. 교민들의 갖고 있는 공통된 불만이 뭐다? 대한민국에서 파견 나온 외교관들, 특히 대사관, 영사관 할 것 없이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자기들 생활 만끽하는 데 있고, 주민들,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그런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서 자기 경력 쌓고 주말에만 시간 내서 가서 골프 치고 놀고 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최근에는 제대로 안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면서요. 이 전문가가 부재한 국가의 이 능력은요, 갈수록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20대 젊은이를 하더라도요, 역량이 출중하면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야 캐나다의 트리도 수당처럼 젊은 수당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야만 지금 저 여의도에 몸만도 못한 것들이 정치한다고 꼴값을 안 떨게 된다고요. 지금 보세요. 문화계, 스포츠계, 과학계, 기술 방면에, 우주과학 쪽에, 산업 쪽에 대한민국의 역량은요,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위에 있는 게 뭡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정치 집단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쫓아내야 돼요. 확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국민 제안실에 건의를 하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가고요. 쓸데없는 지방의회니 지방 무슨 뭐 도백, 뭐 시장 이런 거 하는데 선거한답시고요. 그 많은 돈 왜 씁니까? 아니, 똘똘한 놈들 뽑아서 옛날처럼 내려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내무부 시절에 하듯이. 이 김영삼의 과오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얼어 죽을 민주주의 맨날. 에?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지. 지금요, 한 번 시행했다 그래서 그게 관성이 붙어서 계속 간다는 건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대국민 서비스가 줄어들고 올바르게 일 처리 못하고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 그거 왜 밥 먹여줍니까? 현재요, 우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서요, 공무원 숫자는요, 현재 인원의 10에서 15%만 있어도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쓸데없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원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밥 먹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공직이라고 20년 이상 하고 나잖아요. 연금까지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국민연금 상대적으로 덜 받죠. 그런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연금제도 빨리 손을 대서 고쳐야죠. 근데 아무도 손 안 대려고 하잖아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러한 연금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진짜로 좋은 나라, 멋진 문화의 대국,
이러한 그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요, 우리가 지금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국민들부터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사회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요. 우리가 지금처럼요, 무슨 민노총이 준동을 하고 또 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 떨고 아양 떠는 저런 것들이 동시에 살고 있는 한 이 사회는 절대로 정화가 안 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부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저 승량이 있대, 이리 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북이 만약에 공산 적화 혁명을 달성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게 되잖아요. 누구부터 죽이죠? 문재인, 임종석 같은 자들부터 먼저 죽여요. 왜 먼저 죽인지 아시죠? 한 번 조직을 배반해 본 자들은요, 반드시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이 되어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 북에 있는 승냥이들은요, 물론 적화 통일이 안 되겠지만 적화 통일을 달성하면요, 지금 림종석 동무나 이인영 동무, 우상호 동무, 송영길 동무, 이런 동무들한테 먼저 자리 주고 뭐 할 것 같죠? 저들부터 먼저 죽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그 과정에서 다 봤잖아요.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의 적, 예? 북한을 하나의 핑계거리를 삼고 무의도식 하면서 이렇게 건달 생활을 전전하던 저런 자들이 정치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런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배격하고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시민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서로 담론을 펼쳐나가면서 앞으로 예쁜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